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올해 73살이고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셨고 자녀도 둘씩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비슷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이웃들과 인사하고 가볍게 걷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우쿨렐레를 배우십니다. 표정이 늘 밝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반면에 다른 한 분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십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시고 병원 가는 날만 외출을 하십니다. 자녀들과도 연락이 뜸하고 입버릇처럼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라고 말씀하세요. 문 다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동네에 삽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 건강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 공통된 태도, 공통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 특징 11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11가지 중에서 단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3가지가 뭔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돈에 대한 겁니다. 노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돈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2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욕심을 줄이되 현금 흐름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 물탱크에 물이 아무리 많이 차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물탱크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수도꼭지에서 졸졸졸 물이 계속 나온다면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하지 않겠습니까? 노후 자금도 똑같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는 것보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70대 초반의 남자분인데 은퇴할 때 퇴직금을 한꺼번에 크게 받으셨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편하게 사시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떼서 작은 원룸 하나를 구입하셨어요. 큰 건물이 아닙니다. 정말 소박한 원룸 한 채. 그런데 거기서 매달 월세가 들어옵니다. 50만 원 정도.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달 5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게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 이 돈이면 밥 먹고 병원 가고 가끔 손주한테 용돈도 줄 수 있으니까. 이분의 표정은 늘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인데 은퇴할 때 꽤 큰 금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돈을 한 곳에 투자하셨다가 상당 부분을 잃으셨습니다. 원금이 크게 줄어든 거예요. 남은 돈은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매달 생활비를 쓸 때마다 불안해지시는 겁니다. 이러다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2분의 차이가 보이시죠? 가진 돈의 총액으로 따지면 2번째 분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첫 번째 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것이 현금 흐름의 힘입니다. 은퇴 전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매달 조금씩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이든 소소한 임대 수입이든 아니면 작은 부업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꾸준히 들어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이어서 2번째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내 돈은 내가 쓴다는 원칙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어떤 부모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재정적인 문제와 엮이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식 사업 미천 대준다고 노후 자금을 다 빼주신 분, 손주 교육비 대느라 보닌 병원비를 아끼시는 분, 결혼 자금 마련해준다고 집을 줄여서 이사하신 분, 이런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나중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운함, 후회, 때로는 원망까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늙어서 잘 사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선이 명확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내 노후 자금만큼은 지킵니다. 이 돈은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돈이야. 이 돈이 있어야 나중에 너희한테 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계시면 그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릴 걱정, 병원비 걱정,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비행기 안전방송에서 뭐라고 하죠? 먼저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노후 자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자녀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과 재정 독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결국 오래오래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더라고요. 자, 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큰 돈보다 꾸준한 현금 흐름, 그리고 내 돈은 내가 쓴다는 원칙, 이 두 가지가 잘 사는 노후의 경제적 토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재산이다.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 젊었을 때는 솔직히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까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프고 나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미리 몸을 쓴다는 겁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건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추적한 연구인데요. 그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까지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우울감도 적고 치매 발생률도 낮고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걸 들거나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걸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이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늙어서 잘 사는 분들이 하는 운동은 아주 소박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이게 전부인 분도 많습니다. 걷기를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걷기만큼 효율적인 운동이 없습니다. 온몸의 근육을 고르게 쓰고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관절에 무리도 적습니다. 게다가 밖에 나가서 걸으면 햇빛도 쬐고 바람도 맞고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꼭 운동복 입고 운동화 신고 나가야만 운동이 아닙니다. 장바구니 들고 시장에 가시는 것, 그것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것, 손주랑 놀아주시는 것, 텃밭 가꾸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핵심은 매일 꾸준히입니다. 한 번에 2시간 운동하고 4일 쉬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움직이는 게 100배 낫습니다. 제가 아는 80대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오르십니다. 높은 산이 아니에요. 걸어서 20분이면 올라가는 낮은 언덕 같은 산입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산을 못 오르는 날이 오면 그때가 진짜 늙는 거야. 이분은 병원에 거의 안 가십니다. 약도 거의 안 드세요. 80대인데 말이에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매일 걸은 그 습관이 이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갑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이 먹으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덜 먹되 잘 먹는다는 원칙이 정말 중요해요. 늙어서 건강하신 분들의 식탁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채소가 많습니다. 나물 반찬, 샐러드, 채소를 넣은 국, 이런 것들이 식탁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꼭 챙깁니다. 생선, 두부, 달걀, 콩, 이런 것들을 몇 끼 빠뜨리지 않으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을 자주 드십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실제로는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사시는 어르신들은 물병을 가까이 두고 의식적으로 자주 드시더라고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이것만 해도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잘 안 드시는 것도 있습니다. 단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이 세 가지를 멀리 하십니다. 물론 가끔은 드시죠. 인생이 맨날 참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달고 짜고 기름진 것을 매일 드시는 건 분명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소 많이, 단백질 꼭 챙기고, 물 자주 마시고, 달고 짜고 기름진 건 줄인다. 거창한 식단표가 필요 없습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운동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건데 이게 빠지면 운동이고 식단이고 다 소용없어요. 대체 뭘까요? 5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잠을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잠 이야기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을 보면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에 쌓이는 노폐물이 제대로 청소가 안 됩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 청소가 안 되면 노폐물이 계속 쌓이고 그게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당뇨 위험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혈압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살도 더 찝니다. 잠 하나 제대로 못 자는 것뿐인데 몸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잘 자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늙어서 잘 사시는 분들의 저녁 루틴을 보면 참 단순합니다. 우선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체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그 이후에는 되도록 안 드십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누우면 잠의 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멀리 하십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니다. 또 하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십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 자고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고 이러면 몸의 리듬이 깨집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딱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시면 잠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잠이 달라지면 다음날 컨디션이 달라지고 컨디션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잠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에 하는 투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건강에 대한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자고, 참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걸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외로우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몸이 좀 불편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곁에 따뜻한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그런 겁니다. 6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오래된 친구보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말이 좀 의외로 들리실 수 있어요. 보통은 오래된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오래된 친구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면 오래된 친구를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건강 문제로 못 나오시는 분, 멀리 이사 가신 분, 안타깝지만 먼저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하나둘 관계가 줄어들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는 만날 사람이 없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외로움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잘 사시는 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여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분과 매일 같이 산책하시는 분, 교회나 절에서 봉사 모임을 통해 새 친구를 사귀신 분,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되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시는 분,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자분인데 평생 회사 생활만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에는 사진을 배우러 간 거였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 매주 출사를 다니시면서 인생이 확 바뀌셨다고 해요.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매주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사진 동호회 가입이라고 대답한다. 새 친구를 사귀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 하나가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7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래같이 산 부부일수록 말 안 해도 알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뭘 말로 해,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친밀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울수록 오히려 표현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상대방은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건가 하고 서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작은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늙어서 잘 사시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게 표현을 참 잘하십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반찬 맛있다. 고생했어. 덕분에 편하게 산다. 이런 짧은 한마디, 하루에 한 번이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수십 년 된 관계의 윤활유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한 게 언제이십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영상 끄시고 나서 배우자한테 가서 한마디만 하세요. 여보, 고마워. 이 한마디의 힘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8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 눈에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걱정이 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꾸린 이후에는 관계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늙어서 자녀와 관계가 좋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참견은 드물게, 전화는 자주 하시되 살림살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손주 교육 방식에 대해 의견을 주시되 결정은 자녀 부부에게 맡깁니다. 명절에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시되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를 지키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니까 오히려 애들이 먼저 다가오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갈등이 있으셨던 분 중에 이렇게 해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와 육아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으셨는데 한동안 의식적으로 그래, 내 방식대로 해봐
라고만 하셨대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존중하니까 상대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가 아니라 내 자식이지만 독립된 어른이다라는 인정입니다. 이 인정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자, 여기까지 관계에 대한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 3가지가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돈, 건강,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3가지를 유지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은 몸도 덜 늙고 관계도 오래 가고 돈도 더 잘 관리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면 나머지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4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매일 배우는 게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학교 공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알아가는 호기심,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뇌과학에서 아주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안 쓰면 퇴화합니다.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전화 거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보시고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내시고 심지어 인터넷 쇼핑도 하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걸 배울 줄은 몰랐어. 근데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넓어진 느낌이야. 또 어떤 분은 60대 후반에 글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기 쓰듯이 그날 있었던 일을 적는 것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수필 공모전에 작품을 내실 정도가 되셨어요. 그분의 표정을 보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요. 눈이 반짝반짝하십니다. 배우는 게 있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꼭 거창한 걸 배울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요리 레시피 하나 배우는 것, 모르는 한자 하나 찾아보는 것, 뉴스에서 처음 듣는 단어의 뜻을 검색해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매일 쌓이면 뇌가 깨어있게 됩니다. 호기심이 곧 젊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늙는 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질 때입니다. 10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기를 멈추고 자기만의 속도로 살았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요즘은 SNS가 이 비교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을 올리면 부러움이 생기고 누군가가 손주랑 행복한 사진을 올리면 서운함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자기 삶에 대한 불만만 커지는 겁니다. 늙어서 잘 사시는 분들은 이 비교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을 끊고 오롯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남이 뭘 하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기준이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건강하면 됐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웃었으면 됐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한 일이 있으면 된 겁니다. 70세에 수영을 처음 배운 분이 계세요. 처음에 수영장에 갔을 때 젊은 사람들이 쌩쌩 수영하는 걸 보고 잠깐 주눅이 드셨대요. 나만 이렇게 서투른 거 아닌가. 하지만 금방 마음을 바꾸셨답니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고 나는 나다. 나는 오늘 물에 뜨는 것만 배우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연습하셨고 6개월 뒤에는 25m를 완주하셨습니다. 25m가 뭐 대단하냐고요? 70세에 처음 시작해서 이룬 25m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가치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분에게는요.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마라톤에는 결승선이 있고 등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인생에는 결승선도 없고 등수도 없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이 아니라 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책에는 빠르고 느리고가 없습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내 걸음으로 걷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 하나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마음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호기심,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기만의 속도. 이 두 가지가 마음이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1번째 특징인데요. 저는 이걸 일부러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나머지 10가지를 전부 완성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 꾸준함의 원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11번째 특징.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기만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노트에 적으시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작은 습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의식적으로 떠올리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요. 매일 반복하면 뇌가 점점 긍정적인 것에 먼저 주목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 가득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감사 가득한 하루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건 그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주목했느냐입니다. 감사 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매일 밤 짧은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명상을 하시고 어떤 분은 그날 있었던 좋은 일을 배우자와 나누시고 어떤 분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십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의식적으로 되돌아보고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지속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려면 낮 동안에 뭔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낮에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산책도 나가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것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저녁 의식이 하루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잘 늙은 분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80대 중반의 할머니인데 이분은 매일 밤 작은 수첩에 딱 한 줄씩 쓰십니다. 그날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 10년 넘게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수첩이 여러 권 쌓였는데 가끔 오래된 수첩을 꺼내서 읽으신대요. 그러면 잊고 있었던 좋은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내 인생이 참 괜찮은 인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고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려. 그런데 적어 놓으면 안 잊어버려. 그래서 나는 매일 좋은 걸 적어. 이 한마디에 인생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적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줄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11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묶을 수 있어요. 첫째, 돈. 큰 돈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내 돈은 내가 쓴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둘째, 건강. 매일 몸을 움직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까다롭고 잠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관계.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넷째, 마음가짐.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기만의 의식을 가집니다. 이 11가지를 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매일 완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중에서 3가지만, 딱 3가지만 골라서 꾸준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에 30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십시오.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둘째,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하십시오. 배우자, 친구, 자녀, 누구든 좋습니다. 셋째,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이 3가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매일 하시면 한 달 후에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생활이 달라져 있을 거고요. 1년 후에는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은 노후를 고민하고 더 행복한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만 더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늙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좋은 습관의 반대편에는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는지 그것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돈이 부족한 것. 물론 그것도 걱정이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하루.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한 달, 2달, 1년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은퇴자 10명 중 4명이 은퇴 후 1년 안에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이 줄어든 어르신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취미를 가져야지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취미라는 게 다 돈이 드는 거 아니야? 골프, 여행, 그런 거 할 형편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아니 오히려 건강까지 좋아지고 외로움까지 사라지고 심지어 용돈까지 벌 수 있는 취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 11가지 무료 취미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냥 나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 건강에 좋은 취미, 머리를 젊게 만드는 취미, 외로움을 녹이는 취미, 그리고 용돈까지 벌 수 있는 취미.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나눠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심삼일을 이기는 비법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취미라는 게 왜 중요한지, 단순히 심심하니까 뭐 좀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배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5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62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첫 한 달은 좋았대요. 그동안 못 잤던 잠도 실컷 자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낮잠도 즐기고. 그런데 2달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내분은 자기 일상이 있으니까 나가시고 자녀들은 바쁘고 거실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3달째 되니까 말수가 줄었대요. 4달째는 입맛이 없어졌고요. 반년쯤 되니까 아내분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 겨우 6개월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약보다 취미를 찾으세요. 이게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하루에 담배 15개비면 거의 한갑인데 혼자 집에 앉아 있는 게 그만큼 몸에 해롭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취미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치매 발병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신체 건강 지표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일거리와 진짜 취미는 다릅니다. 소일거리라는 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기, 스마트폰 뉴스, 읽기, 이런 것들이요.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뇌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진짜 취미는 다릅니다.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거나 누군가와 어울리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에요.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물질이 나옵니다.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돈 한 푼 안 들이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취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에이, 그냥 걷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걷기 명상은 일반 산책과 다릅니다. 일반 산책은 그냥 걷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또는 스마트폰 보면서 걷죠. 걷기 명상은 걸음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한 옷을 입고 집 근처 공원이나 조용한 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세요. 이때 발바닥에 집중합니다.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 왼발이 들어 올려지는 느낌,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바닥을 밟는 그 감각에 온 신경을 모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합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점심에 뭐 먹지?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다시 발바닥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걸 하루에 30분만 해보세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걷기 명상을 8주 동안 꾸준히 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적으로 낮아졌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제가 특히 걷기 명상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빨리 걸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느리게 걸을수록 좋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있고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시작하는 팁을 드리자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도 길게 느껴지면 5분도 좋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8시에 현관문을 나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경로를 걸어보세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 계절이 바뀌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어제는 없던 꽃봉오리가 오늘 피어 있고 초록이었던 잎이 어느새 노랗게 물들어가고 이런 작은 변화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두 번째 취미는 맨몸 운동입니다. 운동이 취미가 될 수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됩니다. 특히 맨몸 운동은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운동기구를 살 필요도 없으니까요. 내 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맨몸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200개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나이대에 맞는 맨몸 운동은 따로 있어요. 첫째, 의자 스쿼트.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처음에는 5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5개면 5개, 3개면 3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둘째, 벽 짚고 팔굽혀펴기.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대신 벽에 손을 짚고 서서 하는 팔굽혀펴기를 해보세요.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벽에 짚고 천천히 팔을 구부렸다 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슴, 어깨, 팔 근육이 자극됩니다. 셋째, 한발서기. 이건 진짜 간단한데 효과가 놀랍습니다. 한쪽 발로 서서 30초 버티기. 처음엔 흔들흔들 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의자나 벽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이 동작은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데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균형 감각이에요.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맨몸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날씨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여름 폭염이 와도 집안에서 할 수 있어요. 거실에서, 안방에서,
베란다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맨몸 운동을 하다 보면 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의자 스쿼트 5개 하던 사람이 한 달 뒤에 15개를 하게 돼요. 한 발 서기 10초 하던 사람이 30초를 버티게 됩니다. 이 성장의 감각, 이게 바로 취미의 핵심이에요.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다. 이 느낌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운동 루틴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 스쿼트 10개, 벽 짚고 팔굽혀펴기 10개, 한 발 서기 좌우 각각 30초, 이걸 2번 반복하면 총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이에요, 10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하루 운동이 끝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시니어 맨몸 운동이라고 검색하면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영상 보면서 따라 하다가 익숙해지면 혼자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취미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텃밭이 어딨어?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텃밭이 꼭 넓은 땅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베란다에 화분 서너 개만 놓으면 그게 바로 나만의 텃밭이에요. 대파,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은 화분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씨앗은 다이소 같은 데서 1,000원이면 살 수 있고 한 번 사면 한 철은 거뜬히 쓸 수 있으니까 사실상 거의 무료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왜 텃밭 가꾸기를 추천하느냐면요.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에요. 생명을 키우는 일입니다. 어제 심은 씨앗에서 오늘 싹이 올라왔다. 이틀 전에는 손톱만 하던 잎이 지금은 손바닥만 해졌다. 이런 변화를 매일 관찰하는 재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마치 손주를 키우는 것처럼 하루하루 들여다보게 돼요.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원예 활동을 주 3회 이상 한 어르신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3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원예 활동 그룹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확연히 느렸다고 합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햇볕 아래서 식물을 돌보는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래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수확의 기쁨입니다. 내가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서 먹는 그 맛. 마트에서 사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내가 키운 거야. 이 한마디에 식탁이 풍성해지고 가족들 반응도 달라집니다.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키운 토마토야 하면 그 표정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아파트의 베란다도 좁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작은 텃밭을 분양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웃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 운동도 되고 사교도 되고 수확도 하고 일석삼조입니다.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시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대파 밑동을 버리지 마세요. 뿌리 부분을 쌈 센티미터쯤 남겨서 물이 담긴 컵에 꽂아두세요. 며칠이면 새 잎이 올라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재밌는데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자, 여기까지 몸이 건강해지는 무료 취미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걷기 명상, 맨몸 운동, 텃밭 가꾸기. 이 3가지는 돈이 안 드는 건 기본이고 매일 꾸준히 하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병원비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돈을 버는 셈이죠. 그런데 몸만 건강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뇌의 건강입니다. 다음으로는 머리를 젊게 만드는 무료 취미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중에 하나는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취미입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머리를 젊게 만드는 취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는 치매 예방 효과가 연구로 입증된 취미라고 했죠? 곧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 읽으라는 거야? 그건 너무 뻔하잖아.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뻔합니다. 그런데 뻔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효과가 확실하니까 뻔한 거거든요. 독서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뇌에서는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단어의 뜻을 해석하고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상상하고 다음 내용을 예측하고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요. 뇌의 여러 영역이 한꺼번에 활성화되는 겁니다. 미국 러시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독서를 포함한 인지 활동을 자주 하는 어르신은 치매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소설 같은 이야기책을 읽는 게 효과가 좋았대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으면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책을 사려면 돈이 들잖아. 아닙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전국에 1000곳이 넘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 도서관이 옛날 도서관이 아닙니다. 에어컨 빵빵하고 의자도 편하고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집에서 나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공공도서관 전자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빌려볼 수 있어요. 글씨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돋보기 없이도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독서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처음부터 두꺼운 책을 고르지 마세요. 얇은 에세이나 짧은 단편 소설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0쪽만 읽겠다고 정해두세요. 10쪽이면 15분에서 2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한 달이면 책 한 권을 뚝딱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요.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다음 책이 읽고 싶어져요. 이게 독서의 마법입니다. 두 번째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나는 글재주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서너 줄만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걷기 명상을 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꽃향기가 참 좋았다. 내일도 가야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일기 쓰기가 뇌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줍니다.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 자체가 뇌의 해마,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느낌이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서 전두엽도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기 쓰기는 뇌 전체를 골고루 운동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행복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일기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아내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줘서 감사하다. 손주가 전화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3줄이면 끝입니다. 글쓰기에 조금 자신이 붙으면 블로그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 브런치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무료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오늘 산책길에서 찍은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 예쁘네요, 글이 따뜻해요, 이런 댓글을 달아줘요. 이게 또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머님 한 분은 이른둘에 블로그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동네 산책하면서 찍은 꽃, 사진과 짧은 시를 올리셨는데 1년 만에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블로그 글쓰기 강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냥 일기 대신 시작한 건데 인생이 바뀐 거죠.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매 예방 효과가 연구로 입증된 취미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3번째는 바둑과 퍼즐입니다. 바둑은 동양의 지혜가 담긴 놀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바둑을 둘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수를 읽고 여러 수 앞을 내다보고 전체 판을 조망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바둑을 정기적으로 두는 어르신 그룹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력과 계획 능력, 그리고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단기 기억력이 크게 향상됐대요. 바둑은 어렵지 않아.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규칙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바둑을 배울 수 있는 앱이 많습니다. 컴퓨터 상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요. 동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바둑 동호회가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둑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퍼즐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여기서 퍼즐이라 하면 조각 맞추기 퍼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도쿠, 가로 세로, 낱말 퍼즐, 숫자 퍼즐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신문에 매일 실리는 스도쿠 하나 풀어보세요. 처음엔 쉬운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단계로 올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반대로 안 쓰면 약해지고요. 독서, 글쓰기, 바둑과 퍼즐 이 세 가지 취미는 뇌를 매일 운동시키는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안 드는데 치매 예방 효과는 탁월합니다.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머리가 건강해도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요. 은퇴하고 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의 수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싫어도 매일 사람을 만났잖아요. 동료, 거래처, 후배, 상사, 매일 수십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이 관계가 뚝 끊겨요. 처음에는 이제 성가신 사람 안 만나도 되겠다 하면서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일본에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독거 어르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취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들입니다. 외로움을 녹이는 무료 취미 3가지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걱정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합창단은 전문 합창단이 아닙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 교회, 성당, 절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합창단이에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합창이 왜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또는 유대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폐활량도 좋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합창 활동을 하는 어르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창단의 또 다른 매력은 공연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작은 공연을 하거든요. 무대에 서서 가족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경험,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떨리면서도 뿌듯하고 끝나고 나면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밀려와요.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해서 혹시 합창 프로그램 있나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한 달에 10,000원 이하의 아주 적은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이 취미가 돼? 네,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취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을 주거든요. 은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직장에서는 내 역할이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퇴직하면 그게 사라지잖아요. 이 쓸모없음의 감정이 사실은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봉사활동은 이 감정을 정면으로 해결해 줍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자, 동네 공원의 꽃밭을 가꾸는 환경봉사단, 이런 활동을 하면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실제로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2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어르신은 혈압이 낮고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려면 1365-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전국의 봉사활동 정보가 다 모여 있습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고 내 관심사에 맞는 봉사를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봉사활동의 숨은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봉사를 하다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모임이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로 발전해요. 봉사가 목적이었는데 친구까지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동네 모임입니다. 등산 모임, 산책 모임, 자전거 모임, 독서 모임, 이런 동네 소모임 말이에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동네 산책 모임 같은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와요. 네이버 카페에도 지역 기반 모임이 아주 많고요. 동네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회사 동료처럼 매일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친구처럼 오랜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동네에 살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볍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벼운 만남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산에 오르는 사이였는데 어느새 산 정상에서 김밥을 나눠 먹고 하산 후에 막걸리 한잔하고 명절에는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노후에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처음에 모임에 나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게 불편하고 어색하니까요. 그런데 딱 3번만 나가보세요. 첫 번째는 어색하고, 두 번째는 조금 편해지고, 세 번째는 아는 얼굴이 보이면서 반가워집니다. 3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3가지 취미, 합창단, 봉사활동, 동네 모임,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꼭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딱 하나, 용기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용기요. 자, 여기까지 외로움을 녹이는 취미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알려드릴 취미는 좀 특별해요. 돈이 안 드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취미입니다. 돈 안 드는 취미인데 돈을 번다고? 네,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용돈까지 벌 수 있는 무료 취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많이 기대하셨죠?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둘게요. 여기서 말하는 돈 벌기는 큰 돈을 벌라는 게 아닙니다. 취미를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용돈이 생기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수입이 주는 기쁨은 금액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입니다. 사진이 취미가 되려면 비싼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 그게 바로 카메라입니다. 사진의 매력은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매일 지나치던 골목길,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꽃이 보이고 석양에 물든 하늘의 색이 매일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비 온 뒤 물웅덩이에 비친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 촬영을 시작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산책 나갈 때 스마트폰을 꺼내서 예쁘다고 느끼는 것을 한 장 찍어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잘 찍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예쁘다고 느끼는 걸 기록하는 게 사진의 본질이니까요. 그리고 사진 실력을 올리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법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무료 강의가 넘쳐납니다. 빛의 방향, 구도 잡는 법, 편집 앱 사용법, 이런 것들을 하나둘 배워가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으로 어떻게 용돈을 벌 수 있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스톡 사진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크라우드픽이나 셔터스톡 같은 곳에 내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면 누군가 그 사진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소정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둘째, 블로그와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블로그에 좋은 사진과 글을 꾸준히 올리면 방문자가 늘어나고 방문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광고 수익이 생깁니다. 셋째, 동네 소상공인 사진 촬영입니다. 동네 작은 식당,
카페, 가게들은 메뉴 사진이나 매장 사진이 필요한데 전문 사진가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사진 연습 겸 무료로 찍어드릴게요 하고 시작해서 실력이 쌓이면 소정의 촬영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아버님은 67의 스마트폰 사진을 시작하셨는데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일출 사진을 찍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록용이었는데 어느 날 찍은 사진이 지역사진 공모전에서 입선을 한 겁니다. 상금이 20만 원이었대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진이 인정받았다는 그 기쁨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미는 손글씨, 그리고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뭔가 전문적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예쁜 글씨 쓰기예요. 준비물이 뭐가 필요할까요? 펜 한 자루와 종이. 이게 끝입니다. 손글씨의 매력은 느림의 미학에 있습니다. 이 빠른 세상에서 펜을 잡고 한 획 한 획 천천히 글씨를 쓰는 시간.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글씨를 쓸 때 뇌에서는 집중력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고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제어하면서 손에까지 자극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캘리그라피 기초라고 검색하면 무료 강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30분씩 연습하면 한 달이면 눈에 띄게 실력이 올라갑니다. 손글씨로 용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글씨 엽서나 카드를 만들어서 온라인 마켓에 파는 겁니다. 동네 카페나 식당에 메뉴판을 써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진과 손글씨, 이 두 가지 취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작할 때 돈이 거의 안 든다는 것, 그리고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서 점점 더 재미있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원하면 작은 수입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 총 11가지 무료 취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11가지를 다 알아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해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작심삼일이죠. 마지막으로 이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3일만 법칙입니다. 처음부터 평생 하겠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일단 3일만 해보자 라고 생각하세요. 3일씩 연장하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됩니다. 둘째, 루틴 만들기입니다. 취미를 특정 시간에 고정시키세요. 기존 습관에 새 습관을 붙이는 습관 쌓기를 활용하면 정착이 훨씬 쉬워요. 셋째, 기록의 힘입니다. 오늘 한 것을 기록하세요.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치는 것으로 충분해요. 동그라미가 이어지면 이 줄을 끊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국의 코미디 배우 제리 사인필드가 이 방법을 썼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넷째,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릅니다. 카카오톡 그룹방에 매일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다섯째,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취미는 잘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즐기기 위해 하는 거예요. 글씨가 삐뚤삐뚤해도 괜찮고 사진이 흔들려도 괜찮고 바둑에서 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는 동안 즐거웠느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못해도 괜찮은 게 취미고 잘해야 하는 게 직업이다. 우리는 수십 년간 잘해야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못해도 괜찮은 것, 그냥 좋아서 하는 것에 시간을 쓸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11가지 중에서 이건 해볼만 하겠다 하는 것 딱 한 가지만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를 시작해보세요. 10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인생이 달라지는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즐겁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